조용래 평전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238쪽 서울대생 내란 음모 사건부터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생 내란 음모 사건. 세칭 전 서울대생 내란 음모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 학생운동에 대한 박정희 정권의 공공연한 탄압 방침을 알리는 공안 서주곡에 해당한다. 이전까지 정부는 학생 시위에 대해서는 집시법 등 비교적 일상적인 법률을 적용하여 조직적인 시위는 내란 음모와 같은 엄청난 죄목의 국사범으로 다스리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삼성 개헌으로 오만해진 박정희 정권의 공공연한 학원 탄압 정책인 동시에 일면 불안의 표출이기도 했다. 특히 너무나 자신만만했던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의 김대중 후보가 예상 밖으로 선전하자 김대중의 재기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강압책을 쓰기 시작했고, 훗날 그의 목숨까지 노려 일본 동경에서 납치하는 테러를 저지르게 된다. 이 시기부터 박 정권의 모든 정치 공작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김대중의 무력화에 있었다. 그 때문에 이후의 중요한 학생운동 사건마다 수사 과정에서 활동 자금이 김대중에게서 나온 것임을 자백하도록 강요하는 게 하나의 악습처럼 되어버린다. 어쨌든 이 무렵 전국적 차원의 학생운동은 제야 정치 세력과 어느 정도 교감을 유지하면서 진행되는 것은 사실이다. 1971년 11월 전 서울대생 4명이 내란 음모 사건으로 구속된다. 법더생 조영래, 장기표, 이신범의 상대생 심재권 4사람이었다. 함께 모의한 상대생 김근태는 체포를 면하였지만 후일 다른 죄목으로 붙잡혀 더욱 혹독한 추궁을 받는다. 공소장 구속 당시에 사법연수원생이었던 조용래를 제외한 나머지 3사람 재적생의 직업을 무직으로 기록하고 있다. 학생과 무직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존재한다. 학생이라는 단어 속에는 장래에 대한 기대가 담겨 있는 반면 무직이라는 단어 속에는 불량과 불온의 냄새가 짙게 배어 있다. 학생의 나라 걱정이 용서할 수 있는 일시적인 열정의 표출이라면 무직자의 나라 걱정은 세상에 대한 파괴적인 불만의 표출일 뿐이다. 그런 만큼 무직이라는 표현 속에 학교로부터 제적당함으로써 학생이라는 신분을 포기한 이들 무직은 결국 나라의 장래를 불안케 하는 위험한 인물이라는 메시지를 일반 국민에게 은연중에 알리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는지도 모른다. 공소장의 서두는 학교를 버린 이들 무직자들의 미숙함이 저지른 죄상을 이렇게 고발한다. 피고인 등은 자기 나름의 미숙한 상식으로 판단할 때 박정희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현 정부는 이른바 삼성 개헌을 단행하여 장기 집권을 기도하고 있었을 뿐더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 걸친 거듭된 실책으로 여러 가지 적폐를 누적해 왔으므로 더 이상 집권할 자격과 능력이 없다고 속단한 나머지 인위적인 폭력혁명을 통한 정권교체를 모의함으로써 내란 음모죄를 범했다는 것이다. 공소장에 의하면 이들은 71년 4월 27일 시행된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 후보가 당선되는 것을 보고 앞으로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학생 봉기를 통한 폭력혁명을 모의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대통령 선거 이전부터 공명선거 추진운동을 빙자한 박정희 후보의 낙선운동을 전개하다 무의로 끝나자 다른 방법을 구상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5월 초부터 시내 모 다방과 조용래의 집 등에서 여러 차례 회동하여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공소장이 제시한 이른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의 내용이 너무나 엉성하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렇다. 5월 25일에 시행될 제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집권 여당이 공공연한 부정선거를 통해 다수 의석을 얻으면 야당의 반발로 민심이 극도로 격앙되면서 전국적으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할 것이다. 그 시위에 서울의 대학생 9만 명 중 3만 명 내지 5만 명을 동원하고
맥주병과 휘발유 및 화공약품으로 화염병 1000개를 제작, 경찰에게 투척하여 발포를 유도한다. 시위 학생 중에 희생자가 발생하면 시위대가 폭도로 변할 것이고, 이들 폭도는 곧바로 중앙청과 정부 주요 기관을 점거함으로써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킨다. 이런 폭동을 이용하여 박정희 대통령을 하야시키고 김대중을 대통령으로 옹립한다는 계획이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엄청난 거사 계획은 5월 25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이 예상외로 선전함으로써 민심이 전혀 동요하지 않자 현실적 장애에 부딪힌다. 그리하여 몇 차례 수정을 거듭한 끝에 최종적으로 채택된 안이 1971년 11월 3일 학생의 날을 계기로 전국적 봉기를 도모하기로 하고, 그 전 단계로 10월 14일 전국 대학생 연맹의 대의원 회의를 칠 것을 모의하였다는 것이다. 삼척 동자도 우성길 허무맹랑하기 짝이 없는 공소장의 거사 계획을 보면 당시 공안당국의 고민에 일종의 연민마저 느낄 정도다. 이태희, 김춘봉 등 7인의 변호인을 대표하여 이병림 변호사가 작성한 변론서는 환상의 9고개라는 비유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인권 변론의 비조, 비조란 단어는 시조란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제가 그냥 덧붙였습니다. 인권 변론의 비조 이병림 변호사는 내란 음모의 행위로 공소장에서 기재된 사실을 조목조목 분석하여 논리적 인과관계의 흠을 지적해낸다. 최소한 9차례 이상 가정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가정을 거듭한 논리의 비약은 만화 영화 이상으로 실체적 진실과는 동떨어진 상상적 사실에 불과하다는 것을 통렬하게 지적한 것이다. 네 사람이 조용래의 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시국에 관한 울분을 터뜨리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것은 청년 학생의 특권이다. 술자리 농담과 방담을 기초로, 그것도 심각한 과장과 왜곡을 통해 내란과 국가 변란이라는 엄청난 플롯을 만들어낸 검찰의 창의력은 훗날 막걸리 방공법이라는 시대적 풍자어를 탄생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1심 법원은 네 사람의 피고인 모두에게 3년 징역형을 선고한다. 1972년 9월 1일 항소심 법원은 병역 기피 혐의가 추가된 이신범에게는 2년 징역을, 나머지 세 사람에게는 1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한다. 사형에까지 처할 수 있는 법정형에 비해 지극히 경미한 형량을 선고한 것은 사실상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고 판사들 나름대로 자위했다는 뒷이야기가 있다.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한 배석판사 김인중은 얼마 후에 사직했다. 공소장에 기재된 엉터리 사실과는 별도로 조용래가 전국 학생연합을 구상하고 이를 위한 준비 작업에 상당한 노력을 쏟은 것은 사실이다. 전남대학교 법대대학원에 재학 중이던 박성무는 여러 차례 광주에 내려온 조용래와 회동하고 공주 마곡사에서도 여럿이 만나서 구수회의를 하기도 했다. 이들은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을 협의했다. 조용래와 박성무 두 사람은 자신들이 밝힐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뜻을 함께할 사람들의 명단을 주고받았다. 조용래는 체포되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수첩에 적어두었던 전남지역 학생들의 연락처를 없애는 데 극적으로 성공한다. 수사관에게 사정하여 잠시 화장실에 갈 수 있게 된 조용래는 문제의 명단이 적힌 쪽지를 찢어서 입에 삼켜버렸던 것이다. 박성무는 만약 그때 조용래의 증거인멸이 없었더라면 사건은 더욱 확대되어 민초학년 사건이 앞당겨 터졌을 거라고 회고한다. 조용래의 체포 소식을 알고 노심초던 박성무는 훗날 추록한 조용래에게서 당시에 절박했던 사항을 듣게 된다. 1972년 12월 10일 박성무는 10월 유신을 비판한 유인물을 배포한 전남대 함성지 사건에 연루되어 후배 김남주, 이강과 함께 옥고를 치른다. 겨울공화국과 전면적인 민주화 투쟁.
민청학년 사건과 조용래의 도피생활. 1974년 3월 개학과 동시에 대학가에서는 데모가 계속 번져간다. 1974년 4월 3일 민주청년학생총연맹이라는 단체 이름으로 승리를 위한 민중, 민족, 민주선언이 발표된다. 노동학법의 철폐, 중앙정보부 해체, 부정부패 원흉처단 등을 주장하면서 애국청년의 총궐기를 호소하는 것으로 이 선언문은 끝난다. 그러나 이 단체의 실체는 없었다. 3월 27일 몇몇 학생이 모여 즉흥적으로 선언문의 주체가 될 단체의 이름을 만들어냈던 것이다. 그런데도 선언문이 나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정부는 같은 날짜로 대통령 긴급조치 4호를 발표한다. 전국 민주 청년학생 총연맹 (가로 열고 민청학년과 관련 단체의 조직, 가입, 찬양, 고무, 동조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학생들의 정당한 이유 없는 출석, 수업 또는 시험의 거부와 교내에서의 집회, 시위 등을 금지한다. 특정 학생단체의 행위를 대상으로는 라는 발상도 실로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이례적인 것이려니와 학생들의 출석 거부조차 처벌하고 시위 학생과 이를 보도하는 기자에게까지 최고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전대미문의 악법이었다. 이어서 4월 25일 민청학년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이 신직수 중앙정보부장에 의해 발표되었다. 전국의 숙박시설과 시외버스 정류소에서 모든 대학생이 검문 대상이 되었다. 상세한 조직표와 함께 어두운 표정의 젊은이들 사진이 신문을 채웠다. 김지하, 이철, 유인태, 강구철 등의 주범과 함께 조용래 이름도 자금책이라는 직책을 달고 조직표에 올라 있었다. 주모자 이철, 유인태, 강구철 3인에게 각각 현상금 200만 원이 걸렸다. 당시 간첩에 걸린 현상금이 30만 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실로 엄청난 액수였다. 민청학년 사건은 사전에 계획된 탄압책이었다.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민청학년은 이철, 유인태 등 평소부터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던 몇몇 불순 학생이 핵심이 되어 1973년 12월경부터 폭력으로 정부를 전복하기 위한 전국적 봉기를 획책해오다가 그 과정에서 1. 서도원, 도해종 등을 중심으로 한 인민혁명단계 지하공산 세력 2. 제1조선인 총연맹 계열 3. 과거 불순학생운동으로 처벌받은 조용래 등 용공불순 세력 4. 일부 종교인 등 국내의 반정부적 인사 5. 기독교인 중 일부의 반정부 세력 등 여러 세력과 결탁하여 이들과 반정부 연합전선을 형성한 후 국내외의 반공정부 역량을 총집결, 전국에 걸친 유혈폭력혁명으로 일거의 정부를 전복하고 임시 과도의 연립정부를 거쳐 궁극적으로는 공산정권을 수립하고자 국가변란을 기도한 단체라는 것이다. 수사당국은 민청학년의 배후에는 북한 공산당의 자금 공급과 배후 조종이 있었다는 풍문을 퍼뜨리고 이러한 요지의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을 자행했다. 이때부터 장장 만 6년간의 조용래 도피 생활이 시작된다. 실제로 조용래는 학생운동의 자금 조달에 깊이 관여했다. 그가 구체적으로 누구에게서 얼마의 자금을 조달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은 지학순 주교가 마련한 돈을 김지하로부터 받아 나병식과 서중석에게 활동 자금으로 전달했다는 것이다. 종교인, 정치인, 단순한 지인 등 조용래에게 지원금을 건넨 사람은 무수하다. 제각기 돈을 건넨 의도와 목적은 달랐을 것이다. 그야말로 학생과 지식인의 민주화 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돈을 제공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며 수배 상태에 있는 조용래의 생활을 돕는다는 차원에서 돈을 준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그 어찌 않은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 나라의 질서를 흔드는 범죄자로 지목받아 서슬퍼런 공권력의 추적을 받고 있던 조용래를 돕는 것은 큰 위험을 자초할 수도 있는 일이었다. 수배 중에 그를 우연히 조우한 사실조차도 적지 않은 심리적 부담으로 여길 수밖에 없던 시절이었으니 그 어떤 명목으로든 그에게
금전을 지원하는 것은 실로 칼날 위에 서 있는 일이나 마찬가지였다. 바로 이 문제에 관하여 김지아의 고백을 들어보자. 천시가 순환하는 것인가? 마침 절실히 필요할 때 그가 저 유명한 조용래 아우가 추록했다. 창백한 얼굴에 눈빛마저 조용히 가라앉아 있었다. 신촌 로터리의 한 작은 찻집에서다. 이때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몹시 부끄럽다. 한마디로 염치가 없는 것이다. 방금 감옥에서 나온 사람에게 또다시 감옥 관리를 부탁했으니, 그러나 자네는 잘 숨어야 하네. 부탁일세. 더 이상의 옥살이는 안 돼. 믿을 만한 통제탑이 필요해. 내가 가더라도 자네만 있으면 일은 굴러가네. 내가 누구를 접촉할 것인가는 모르십시오. 나만 접촉하십시오. 돈이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십시오. 내게만 주시면 됩니다. 그 무렵 나는 이 주교님이 마련하신 돈 120만 원을 한꺼번에 건넸다. 누구로부터란 말은 없었고 주교님께도 누구에게 간다는 말도 없었다. 조용래 아우는 어느 날 내게 꼭 두 마디를 거의 귓속말처럼 낮은 음성으로 말했다. 돈 가는 데에 마음 갑니다. 김대중 씨를 만나 돈을 조금 받아내십시오. 그러나 큰 돈은 안 됩니다. 용돈 정도로. 좀 많은 정도의 용돈이요. 1차 연행되어 조사를 받고 나와 성모병원에 입원 중이던 지학순 주교는 사태의 긴박함을 감지하고 7월 15일 민청학년 사건에 대한 나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한다. 이 글에서 그는 자신이 김지아에게 돈을 준 것은 사실이나 당국이 주장하듯이 유혈폭동을 일으키기 위한 자금으로 준 것은 결코 아니며 오로지 순수한 학생운동을 통해 민주수호를 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 것이며 더더구나 공산주의자와 관련이 있는 것을 알고 주었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한다. 또한 학생 데모를 통해 정부를 전복할 생각은 꿈에도 품어보지 않았노라고 말한다. 이어서 그는 현 정부에 대한 나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현재 자행되고 있는 부정부패, 1인 독재, 인권 침해 등의 이유로 현 정부를 반대한다고 선언한다. 그리고 이러한 입장과 다른 내용을 정부 당국이 발표하더라도 이는 결코 자신의 진위가 아니며 강박에 의한 것이라고 못을 박는다. 7월 23일 오전 비상군법회의에 형사피고인 신분으로 출두하라는 통지서를 받은 지 주교는 당일 아침 9시 성모병원 앞에서 500여 명의 신도 및 지지자들과 함께 가진 기도회에서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할 능력이 없는 꼭두각시에 불과한 비상군법회의의 소환에 응하여 재판을 받는 것은 자신의 양심과 하느님의 정의가 허용치 않으므로 출두를 거부한다고 선언한다. 이어서 그는 내외신 기자와 신도들에게 정의의 이름으로 서명한 양심선언을 배포한다. 양심선언의 내용은 유신헌법을 정면에서 부인하는 선전포고였다. 소위 유신헌법은 민주헌정을 배신적으로 파괴하고 국민의 의도와는 진리에 반대되는 것인 만큼 무효이며 자신이 기소된 근거 법규인 대통령 긴급조치 1호와 4호는 법규 자체에 대한 불만이나 반대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까지도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실로 역사상 가장 참혹한 자연법의 유린이라고 비판한다. 8월 9일 비상군법 회의자로 지주교는 항소이유서를 성격을 그릇된 악법에 대항하는 진리와 정의를 위한 싸움터로 규정하고 자유받고 있는 재판 자체가 후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강하게 주장한다. 그런데 지학순 주교의 재판과 관련하여 발표 여러 성명서에 악법에 대한 저항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힘의 자유, 자연법, 저항권 등의 새로운 법 이론들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10월 2일 원주교구 평신도 명의로 발표된 성명서는 독일의 법철학자 르브르흐의 자연법 이론을 인용하여 지학순교는 자연법에 위배된다고 밝힌다. 일련의 성명서 작성에 조용래가 관여했음은 능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이즈음 독일에서 유학 후 귀국한 고려대학교의 심재우 교수가
소독기본법 20조 사항이 규정한 저항권에 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법학도에 비상한 관심을 모으기도 한다. 600여 장에 달하는 공소장은 독재 정권에 충실한 하수인인 검사의 상상력이 빛나는 문건이다. 누가 법을 일러 귀걸이 코걸이의 픽션이라고 했던가. 33인의 변호인들은 긴급조치 1호와 4호는 유신헌법에도 위반되는 무효의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민청학년이란 실제로 구성된 단체가 아니라 유인물에 편향 붙인 호칭이었으며, 학생들은 오로지 애국적인 정열로 부정과 전제를 바로잡으려 했으며, 그것도 평화적인 시위를 통해 여론을 환기하려 했을 뿐이라는 점을 거듭하여 강조했다. 한여름의 염천이 국민의 답답한 심정만큼이나 달아오르던 7월 13일, 유례 없는 전격적인 초구속 재판이 끝나고 군사법원은 선고를 내린다. 김지아와 이철, 유인태 등 7인에게는 사형이 선고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도 무기징역 7년, 징역 20년 12명, 징역 15년 6명이라는 가히 천문학적인 수치의 형량이 선고되었다. 32명 중 29명에 대하여 정찰제 판결이 떨어졌으며, 사형과 무기징역을 면한 18명의 형기만을 합해도 무려 340년에 이르렀다. 민청년 사건 재판은 여러 측면에서 화제가 모았다. 적대적인 법정에서 피고인들은 조금도 위축됨 없이 당당한 자세를 취하여 검찰과 재판관들을 당혹해 하였다. 그들은 검찰과 재판관의 질문에 대해 정치 권력을 규탄하면서 오히려 공세적인 자세를 취했다. 이 때문에 단상단하의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공화국 이래 수없이 되풀이된 법정 소란의 원조였다. 사형 선고를 받은 김병고는 영광입니다 라고 재판부를 향해 소리쳤다. 변호인들 역시 이들을 옹호하고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 재판장의 재판 진행 절차가 위법이라고 판단한 변호사들은 기록이라도 남겨둘 요량으로 자주 이의를 제기하거나 여러 사람들이 서명한 문서를 제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마침내 강신옥 변호사가 구속되는 극적인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 변론을 맡은 강신옥 변호사는 단순히 피고인 학생들의 행위를 소극적으로 변론하고 선처를 요청한 대신 공권력의 불의와 재판부의 예단과 편향성을 정면으로 공격함으로써 군법회의의 분노를 산 것이다. 그는 만약 자신이 변호인이 아니었더라면 학생들과 함께 피고인석에 함께 앉아있고 싶은 심경이라고 말했다. 이병림 변호사도 1974년 말에 결성된 민주회복국민회의를 주도한 게 빌미가 되어 1975년 1월 간통죄로 구속되었고, 운영위원이었던 한승헌 변호사도 곤욕을 치렀다. 1972년 9월 여성동아에 발표했던 수필 어떤 조사를 새삼스럽게 문제 삼아 기소한 것이다. 한승헌 변호사는 자신이 변론한 국회의원 김규남이 사형 판결을 받고 처형되는 것을 보면서 사형이 비인도적인 제도라는 자신의 소신을 수필 형식으로 기고한 바 있었다. 그런데 북한에 다녀온 사람의 죽음을 애도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상 찬양 동조 고무죄를 적용해 기소한 것이다. 이 일로 한승헌 변호사는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해서 한 이후 여러 해 동안 변호사 활동도 못하게 된다. 이와 같은 국가보안 사례는 박원순의 국가보안법 3부작이 생생하게 전하고 있다. 그야말로 급조된 시사를 구체적으로 지명했다. 그런데 일부 사건이 상급법원에서 파기환송되어 돌아왔으나 그 사이에 긴급조치 4호가 폐지되어 이제는 재판할 법원이 없어지는 기막힌 일도 벌어지기도 했다.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에서 대통령 부인 유경수 여사가 제1교포 청년 문세광이 쏜 총탄에 맞아 사망하는 비극이 발생한다. 온 나라가 애도의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지만 이 사건이 몰고 올 파장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았다. 북한과의 연계 사실이라도 밝혀지면 그렇지 않아도 붙어있는 나라에 안보를 내세운 공포의 탄압이 이어질지 모를 일이었다. 모두에게 불편하고도 불안한 나날이었다. 그해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일에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과 한국정의평화위원회 공동명의로
현 시국에 즈음한 우리의 인권 주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서가 발표된다. 성명서는 인권 문제로 거론하는 것조차 금기가 되어 있는 다시 하겠습니다. 성명서는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것조차 금기가 되어 있는 현실에 대한 분노를 글머리에 내세우고 세계 인권 선언과 한국의 슬픈 현실을 항목별로 대비 평가한 뒤 말미에 노동자의 인권 보장 등 전반적인 제안과 함께 민청학년 사건과 최종길 교수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1975년 사법살인. 음울한 분노가 사람들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가운데 1975년이 열렸다. 천주교 인권일지는 1975년 한 해를 이렇게 요약한다.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전국 8개 대학 85명의 학생들이 퇴학 처분을 받았고 57명이 구속 기소되었다. 오로지 고려대학교 교문에 빗장을 지르기 위해 긴급조치 7호를 선포했던 해이기도 했다. 특히 4월 8일 대법원은 인혁당 관련자 8인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이어서 다음날 아침 사형이 집행되는 인권말살의 비인간적인 처사는 군사정권이 우리 역사에 남긴 크나큰 오점이다. 1975년 4월 맹호부대 노래가사대로라면 자유통일 위하여 조국을 지키다 조국의 이름으로 월남에 파견한 한국 군대가 전원 철수하였다. 오랜 세월에 걸쳐 전 세계 주목을 끈 인도차이나 전쟁은 공산 월맹의 최종 승리로 끝났다. 서방세계가 지원한 월남이 정식으로 패망한 것이다. 반공태세의 재정비가 구호로 떠오르고 전국은 급속히 냉각되었다. 4월 8일 대법원은 서도원, 도혜종 등 인혁당 관련자 7명과 민초학년 관련자 여정남 등 모두 8명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이들의 사형을 확정하였다. 다음 날인 4월 9일 새벽 이들 8명의 사형이 집행되었다. 법의 이름으로 자행된 집단 학살이라는 거센 비판이 일어났고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의 인권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사람이 늘어났다. 인혁당 사건의 전말과 자초지종을 옆에서 지켜본 교도관 전병용은 훗날 양심선언을 통해 인혁당 사건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이었으며 인혁당 관련자들이 얼마나 억울하게 영문도 모른 채 사형 집행을 받았는지 세세하게 밝히고 사법살인의 만행을 규탄했다. 국민투표, 유신헌법의 연명. 1974년 1월 22일 박정희 대통령은 특별 담화를 발표하여 국민투표를 통해 현행 유신헌법에 대한 국민의 찬반과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신임을 묻기 위해 국민투표를 실시한다고 선언했다. 이어서 같은 날 정부는 국민투표 시행령을 공고하는데 국민투표에 회부한 사항에 대해 찬반 토론을 금하고 위반자는 처벌한다는 경고가 담겨 있었다. 국민투표를 반대하는 야당, 민주화, 제야 세력의 목소리가 일제히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2월 5일 기독교 교회 협의회는 헌법 49조는 국민투표에 부의할 사항이 국가의 중요 정책 또는 헌법의 개정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유신체제나 대통령에 대한 신임을 묻는 국민투표는 위헌이라는 선언문을 발표한다. 그러나 2월 12일 유신헌법에 대한 국민투표는 강행되었다. 투표율 79.84%, 찬성 73%로 유신헌법은 이제 합법의 외형을 갖추게 된 것이다. 헌법학에서 국민투표에 대해 진정한 의미의 국민투표, 괄호 열고 레퍼런덤, 가로 닫고와 민주주의의 외형적 정당성을 갖추어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국민투표, 플레비시트의 두 종류가 있다고 말한다. 미국의 어느 정치학 교과서는 후자 예로 1975년 한국의 국민투표를 들기도 했다. 2월 13일 국민투표 결과에 자신감을 얻은 박정희 대통령은 특별 담화를 발표하여 국민투표에 의해 재확인된 국민적 정당성에 입각하여 국민총화를 기초로 하는 거국의 정치체제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천명한다. 그러나 민주회복 국민회의와 야당, 제야세력 등은 국민투표 결과에 승복할 수 없음을 선언하고 개헌과 민주회복을 위해 투쟁할 것을 다짐한다. 2월 15일 박 대통령은 일시적 유화 제스처로
긴급조치 1호 가로열고 개헌 논의 금지 가로닫고와 4호 민초학년 위반자 중에서 인혁당 사건 관련자를 제외한 전원을 석방한다고 발표한다. 이 조치로 15일부터 3일에 걸쳐 149명이 석방되었는데 김지하, 김동길, 강신업, 지학순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김지하의 고행 1974. 영등포 구치소문을 나서면서 김지하는 종신형을 받았는데 벌써 나오다니. 세월에 미쳤든지 내가 미쳤든지 아니면 둘 다 미쳤든지 뭔가 이상하다고 말문을 연 뒤 생명이 있는 한 싸운다고 선언한다. 17일 서울구치소 문을 나서기가 바쁘게 이철은 민초학년 사건은 수사기관의 조작이라고 말한다. 안양교도소에서 출감한 서울대생 나병식과 전남대생 김정길도 수사기관에서 정기고문과 전신구타 등 가혹한 고문을 받았고 고문에 못 이겨 허위로 자백했다고 발표한다. 이 내용을 비교적 소상하게 보도한다. 재하 인사들은 이 1호 조치로 석방된 교수와 학생들의 복교를 요구했으나 유기춘 문교부 장관은 이들의 복교는 불가능하다고 맞섰고 황산덕 법무부 장관도 만약 석방자 중에 석방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동을 계속하면 잔영에 대한 재집행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한다. 김지하는 석방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동을 계속한다. 2월 24일 김지하는 아직 일반 광고를 싣지 못하고 있던 동아일보에 저는 아직 석방이 안 되었습니다. 김지하라는 광고를 내고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같은 신문에 옥중기, 고행 1974를 실어 감옥에서 만났던 인혁당 사형수들의 이야기를 한다. 그러고는 별도의 기자회견을 갖고 인혁당 사건이 조작되었다고 폭로한다. 자신의 각오와 일반의 예상대로 김지하는 석방된 지 불과 2주일도 지나지 않은 3월 13일 오전 9시 40분경 다시 성북경찰서에 연행되고 14일 오후 관계기관에 의해 방공법 제4조 위반 혐의로 구속된다. 이어서 국가보안법상의 누범 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공소장 변경이 뒤따른다. 김대중과 연결된 자료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던 수사기관이 장일담이라는 제목의 창작을 위한 예비 메모를 집중적으로 추궁하여 김지하로부터 마르크스주의자라는 허위 자백을 받아낸 것이다. 당국은 3월 18일자 김지하의 자백 내용을 공개적으로 선전하였다. 실로 사태는 절박했다. 서울대생 김상진의 죽음. 캠퍼스에 보면 해가 바뀌어도 언제나 매 한가지. 학생들의 시위는 봄맞이 연중 행사였다. 4월 11일 서울농대 축산과 4학년생 김상진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라는 예의 바른 제목의 글을 남기고 활복 자살했다. 27세로 비교적 성숙한 나이의 대학생은 국가를 사랑하고 민족에 나아갈 길을 걱정하는 한 국민의 충정된 호소라고 자신의 글의 취지를 밝히면서 14년간에 걸친 장기 집권의 결과 나라에 암흑이 짙게 드리워졌다고 탄식했다. 국민의 한숨어린 인내와 무언의 호소를 소리 없는 취지로 착각한 결과 사회는 어둠에 짙은 그림자로 뒤덮이고 학원은 병들어 교수는 학생에게 양심과 정의가 무엇인지 가르치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김상진은 유일한 현상의 타겟책이 각하의 숭고한 퇴진의 결단이라며 박 대통령의 퇴진으로 사회 안녕과 학원의 평화 그리고 국민 총화와 안보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마무리한다. 그는 또한 학우들에게 바치는 별도의 유서에서 유신체제에 대한 전면적인 투쟁을 촉구한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입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김상진이 즐겨 외던 윤동주의 서신은 한국의 젊은이들이 가장 사랑하는 시 가운데 하나다. 학생 신분으로 일제의에 체포되어 후쿠오카 감옥에서 생을 마감한 윤동주 시인은 한국 문학의 순교자로 추앙받으면서 쉽게 가슴에 와닿는 시어로 젊은이들의 사랑을 받았다. 김상진은 곧 열사로 불리기 시작했고 4월 25일 서울대 학우 일동에 이름을 달고 나온 조시가 그의 유언에 화답하였다. 내 목소리는 바람이 되었다. 어둠으로 덮인 온 나라에 강과 산과 마을을 누비며 짐승처럼 서럽게 울부짖고 있다. 이제 우리들의 목소리도 바람이 되었다. 어둠을 뚫는 우렁찬 아우성이 되었다.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는 노랫소리가 되었다.
친구여 잘 가거라. 너는 외롭지 않다. 내 뒤를 따르는 피의 노랫소리가 들리리라. 여러 단체가 김상진의 추도 행사를 계획했으나 당국이 철저하게 봉쇄하려고 했음은 물론이다. 김지아의 양심선언과 조영래. 8월 4일 김지아의 양심선언이 천주교 정의우연 사재단에게 보내는 편지와 함께 일본 카톨릭 정의평화협의회에 의해 동경에서 공개되고 즉시 일본의 카톨릭 정의평화협의회의 소마노부 주교의 주선으로 영어와 일본어 그리고 프랑스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에 알려진다. 9월 10일 세계의 저명한 신학자들이 모여 김지아의 양심선언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다. 이어서 9월 12일 샤르트르, 아서 밀러, 알렌 긴즈버거 등 세계적인 문인들의 서명이 뒤따른다. 일본에서는 김지아 구명운동 본부가 정식으로 결성된다. 여기에는 훗날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되는 오야브로 등 비중 있는 인사들이 참여하여 여론을 조성한다. 한국 국민에게는 김지아의 존재 자체가 독재에 대한 저항과 희망의 상징이었다. 그가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독재에 대한 저항은 멈출 수 없는 과업이 되었으며 민주화된 세상은 버릴 수 없는 희망이 되었다. 짓눌린 표정의 자유 속에서 그가 쏟아내는 기발한 독설과 풍자와 해악은 읽는 이의 혼을 빼앗았고 온유월 산간수처럼 삽상한 자극을 주었다. 어떤 모습이든 그는 살아있어야만 했다. 이런 상황에서 독재 정권이 김지아에게 빨갱이나 간첩의 누명을 씌워 죽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과 위구심이 짙어지자 무언가 비상수단을 강구해야만 했다. 만약 반독재 민주인사의 상징인 김지아가 법원의 판결을 통해 공산주의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는 날이면 이는 모든 민주 세력에 대한 탄압을 정당화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고안해낸 것이 김지아 스스로 자신은 결코 공산주의자가 아니라는 양심선언을 하게 하는 것이었다. 조용래의 발상이었다. 김지아의 변론을 맡았던 홍성우가 전하는 당시의 절박한 상황을 들어보자. 그런데 한 달 정도 있다가 적용법조문을 추가했습니다. 방공법상의 재범 가중항을 적용해서 합의부로 돌렸는데 그 재범 가중항에는 사형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가 월남 패망 직후입니다. 상위 군경들이 머리띠 두르고 여의도에 모여서 서울을 사수하자면서 아주 급격하게 우경적인 분위기로 몰고 갔었지요. 그런 기세 속에 김지아 씨 사건을 합의부로 돌렸으니 아이고 이제 김지아를 죽이려나 보다 하고 주변에선 생각했죠. 내가 시국 사건에서 제일 겁나던 때가 그때였어요. 나도 법정에 들어가는 게 무시무시하고 살벌했습니다. 사람들이 법정 근처에도 잘 안 오려고 했지요. 가족들만 얼굴이 파랗게 질려 앉아있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때 김지아가 법정에 기피 신청을 했어요. 재판장이 곤모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전에 김지아 씨가 보통군법에 의해서 74년에 재판을 받았을 때 심판관으로 나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건을 재판한 사람이 또 재판할 수 있느냐는 것이 기피 사유였지요. 그때는 아직 기피라는 방법을 자주 쓸 때가 아니었으니 아주 신선한 방법이었지요. 그래서 법조문대로 무기 연기에서 우리가 항고, 재항고하여 날짜를 벌면서 양심선언을 쓴 것입니다. 그렇게 항고, 재항고에서 대법원에 가서 기각해서 한 두어 달 지나니까 그 무시무시하던 분위기도 조금은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8월 며칠 날 양심선언이 나왔고 일본과 미국에서 동시에 발표되었지요. 정의와 진리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글을 보낸다로 시작하는 양심선언은 창의와 논리의 성공적인 결합이다. 주의 깊은 독자는 이 문건이 결코 한 사람에 의해 쓰여진 게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시인은 언어의 특성을 주목한다. 시인은 언어의 연금술사이자 마술사이다. 반면 법률가는 언어의 보편성을 중시한다. 이 글에서 김지아의 시인적 창의가 빛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정반대로 조용래의 지극히 논리적인 설득력이 빛나는 부분이 있다. 언어의 개성을 중시하는 시인과 보편성을 중시하는 법률가, 이 문서는 특급 시인과 특급 법률가의 협동으로 이루어낸 수작이다. 시인에게는 독자를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문법을 초월하여 언어의 실험을 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 자신의 버금가는 지적 수준에 이르지 못한 사람은 모를 테면 몰라라.
지적 오만에 찬 시인의 언어는 결코 친절하지 않다. 더더구나 자신만의 고유한 사회사상의 체제를 정립하려는 지적 야심에 불타는 시인에게는 거칠 것이 없다. 그러나 법률가는 입장이 다르다. 그는 시인이 토해낸 고매현란한 언어를 채로 걸러내고 끌로 다듬어야 한다. 시인의 몽롱한 언어의 신비감은 살려둔 채 정제해야만 한다. 그리하여 세상 사람이 고루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논리로 무장시켜야 한다. 그러면서 가슴에 파고드는 진한 호소력을 갖추어야 한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모략이 지금 나에게 덜 씌워지고 있다. 박정권의 억압자들은 나를 카톨릭에 침투한 마르크스 레닌주의자로, 민주주의자로 위장한 공산주의 음모가로 몰아투옥하였다. 이제 곧 나를 교활음험한 공산주의자로 영원히 그리고 합법적으로 낙인찍기 위한 재판 노름이 벌어질 것이다. 그 결과 나는 이 땅에서 만들어진 그 숱한 공산주의자의 대열에 끼게 될 것이다. 분명히 말해두거니와 이것은 나 개인에 대한 모략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민주회복운동 전체와 사회정의 구현을 위해 투쟁하는 신구교에 대한 중상모략 소동의 일환이며 특히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의 활동과 민주회복국민회의 및 일체의 청년학생운동을 용공으로 몰아 압살하려는 대탄압의 예비 작업인 것이다. 이 사건의 의미와 배경을 김지아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한국 사회 전체의 민주화에 사활이 걸린 중요한 문제로 부각시키고 있다. 도입부에 이어서 선언 그리고 본문을 5조각으로 나누어 구성한다. 내가 공산주의자인가라는 첫 문장은 오적, 비어 등 김지아의 문제작들을 좌익, 용공으로 규정하고 빈곤과 질병으로 인한 열등감 때문에 공산주의자가 되었다는 정부 당국이 상투적으로 쓰던 문구의 허구를 비판한다. 김지아 자신이 자백한 사실이라면서 중앙정보부가 발표한 내용은 오로지 고문을 견디지 못해 법정에서 진실을 밝힐 요량으로 주문대로 써준 것뿐이다. 굳이 사상이라는 말을 붙이자면 자신은 자유사상가라는 것. 그 이유는 자신은 아직 특정 이데올로기를 신봉할 정도로 성숙한 인간이 못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덧붙인다. 맹세코 자신은 공산주의자와 어떠한 연계도 없으며 정부 당국의 상투적 선전처럼 빈곤과 질병으로 인한 열등감으로 인해 공산주의자가 된 사람도 아니라고 선언한다. 또한 민주주의 국가라면 응당 열려 있어야 할 사상의 공개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자생적 공산주의자조차 탄생할 수 없는 곳이라며 척박하기 짝이 없는 지적 풍토를 비판한다. 민주주의와 혁명과 폭력에 관하여로 소제목을 붙인 제2부에서는 민주주의의 본령에 관한 강론을 편다.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그것은 침묵에 반대되는 것이며 자유로운 의사의 개진을 보장하는 체제이다. 김지아 자신은 민주시민으로서 응당 누려야 하는 권리, 자유로운 의사의 표현을 통해 반대의 자유를 행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이어서 3부, 혁명적 종교의 꿈은 자신을 공산주의자로 단정한 근거로 수사기관이 제시한 작품 장일담의 창작 메모에 대한 시인 자신의 해명과 해설이다. 자신은 종교와 혁명을 양립 불가능의 대척관계로 파악하는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아편 종교관을 부정한다면서 한국의 전통 정치 사상과 기독교 사상의 융합을 통해 신과 혁명의 통일이라는 새로운 인간 해방의 원리를 창출하기 위한 지적 고뇌의 과정을 드러낸다. 사람이 곧 하늘이란 동학사상을 밥이 하늘이라는 자신의 시어로 표현한 예에서 보듯이 그는 1971년 이래 줄기차게 전개되어 온 한국 기독교 민권운동은 제3세계에 제시할 풍성한 소재의 황금맥이라고 강조한다. 논리적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제4부는 나는 방공법을 위반했는가 에서는 공소사실의 허구성과 법리적 결함을 조리 있는 분석을 통해 밝힌다. 본문의 마지막 부분 자유와 정의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소제목이 대변하듯이 호소문이다. 여기에서 그는 부패와 특권 그리고 독재야말로 적화의 황금교이기에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2월 15일 일시 출감했을 때 선언한 바와 같이 자신은 생명이 붙어있는 한 끝까지 독재 정권에 대한 투쟁을 계속할 터이니 지원해달라고 간곡하게 호소한다.
추신에서는 자신의 체포와 수사 과정에서 당국이 김대중 씨와 연계된 증거를 만들어내려고 시도했다는 정황 증거를 슬쩍 담아둔다. 이 문서는 물론 국제사회의 상식과 양심을 겨냥하여 작성된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가 가지는 보편적 영향력과 신성한 무게에 유념하였고 마지막에 추신의 형식으로 김대중 씨를 언급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관심의 초점을 정조준하였던 것이다. 김지아의 양심선언이 외국에서 발표된 더더구나 바깥 세상에 전달될 선언은 오랫동안 수수께끼로 남아있었다. 훗날 밝혀진 바에 의하면 교도관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교도관 전병용은 김지아에게 지필도구를 몰래 넣어주었고 그가 작성한 메모를 바깥으로 전달하는 통로를 만들었다. 이러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종이뭉치 속에 메모를 담아 형기를 치르고 출소한 사람에게 부탁하여 명동성당의 신부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방법을 쓰는 등 알리바이를 만드는 데 소홀하지 않았다. 김지아 자신의 표현을 빌리면 도둑고양이, 개미, 참새, 까치가 도운 것이다. 훗날 김지아는 자신의 이름으로 발표된 옥중 양심선언은 전적으로 조용래의 작품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그의 말은 사실이 아니다. 당초 양심선언의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조용래였지만 실제로 문건을 만든 사람은 여럿이었다. 또한 명동성당을 매개체로 하여 여러 차례 교신을 통해 첨삭을 거친 김지아의 양심선언은 적지 않은 사람들의 의견이 되었던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문서는 일종의 집단 창작물이라고 규정해도 무방할 것이다. 시대의 문건이 된 양심선언은 조용래의 정확한 정세 판단과 사람들의 입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일을 저지르는 사람과 이 일을 되도록 만드는 사람의 차이일지도 모른다. 자유언론실천운동 262쪽입니다. 언론 탄압의 역사.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언론 탄압의 역사는 길다. 일찍이 자유당 정권은 1959년 4월 30일 눈의 가시였던 경향신문에 대해 폐간 조치를 내렸다. 정구영 변호사협회 회장은 즉시 경향신문 폐간 위헌이라는 성명을 발표하였고 5월 2일 신문편집인협회 역시 폐간 취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야당 후보로 부통령에 선출되어 있던 장면도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국제적인 여론도 비등했다. 다우닝 주한미 대사는 유감을 표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미 국무성 또한 대사의 성명을 뒷받침하는 입장을 밝혔다.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세계 언론도 비판에 동조하였다. 야당인 민주당은 대책위원회를 결성하였고 경향신문 측은 5월 5일 정부를 상대로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변협회장 정구영을 필두로 이태영, 김흥한 등 명망 높은 변호사들이 경향신문 측의 변론을 맡았다. 6월 26일 고등법원 홍일원 부장판사는 경향신문 폐간 효력정지 가처분 명령을 발부한다. 그러나 6월 27일 임시 소집된 국무회의는 경향신문의 무기정간을 의결한다. 1960년 4월 26일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던 날에야 비로소 경향신문 복감 판결이 내려진다. 언론과 정권 사이에는 긴밀한 유착도, 극단적인 대립도 영원히 유지될 수 없다. 직필과 곡필 사이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언제나 갈등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언론과 제도 권력 사이에 일정한 긴장관계가 유지되어야 국민에게 유익하다는 점이다. 박 정권은 여러 가지 형태의 탄압을 계속 자행하고 있었다. 기자들의 불만이 누적될 수밖에 없었다. 패는 총보다 강하다. 신문 없는 정보다 정보 없는 신문을 택하겠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무관의 제왕인 언론인으로서 사명감과 자부심에 부풀어 있던 그들이었다. 치열한 경쟁을 거쳐 기자가 된 엘리트 청년들이었다. 이 암울한 시기에 언론은 무엇을 할 것인가? 막막한 몰입감 속에서도 사명감에 충만해 있던 그들이었다. 특히 동아일보 기자들의 자부심은 남달랐다. 화상과 더불어 동아일보는 60, 70년대 이 땅의 청년들에게 양심과 정론 그리고 지식의 보급자였다. 우선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숙고 끝에 동아일보 기자들은 먼저 기자 노동조합의 설립을 당면과제로 삼았다.
노조의 설립을 바탕으로 집단적인 발언권을 확보하고자 시도한 것이다. 이 일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던 대표를 들어보자. 1972년 10월 유신 이후 언론에 대한 정권의 탄압은 한층 강도가 더 세워졌다. 공안기관원들이 신문사 편집국과 방송국에 무상 출입하면서 신문과 방송의 제작에 직접 관여하였다. 언론은 위축될 대로 위축되고 이에 정하는 기자들의 연행, 투옥이 잇따랐으나 회사는 아무런 방패막이도 되어주지 못하였다. 권력의 서슬에 국민들도 숨을 죽이고 있었다. 권력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기자들 스스로 단결하고 견고히 조직될 필요가 있었다. 그 방법으로 택한 것이 법이 보장하는 노동조합의 결성이었다. 기자노조는 일제 때부터 자유언론을 위하여 싸운 선배 기자들의 오랜 수건이기도 하였다. 1974년 3월 6일 동아일보사 기자들은 전국 출판 노동조합 동아일보사 지부를 결성하고 이튿날인 3월 7일 서울시의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접수시켰다. 기자들은 언론인으로서의 신분 보장과 최소한의 생활급 보장을 요구했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자유 언론의 실천에 있었다. 그러나 언론을 통해야만 존립이 가능했던 당시의 정권이 기자노조의 설립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언론을 통제해야만 존립이 가능했던 당시의 정권이 기자노조의 설립을 용납할 리 없었다. 기자노조의 결성이 다른 언론사로 확산될 경우 권력의 통제가 종전처럼 쉽지 않을 것은 물론 다른 직종의 노조 활동까지 크게 고무할 것이 명약관화한 일이었다. 3월 7일 저녁 이부영, 성유보, 정영일 등이 중앙정보부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았다. 주모자급인 이부영과 성유보는 이 사건으로 몇 년간 옥고를 치른 뒤 재야 인사의 인생을 강요당했다. 회사 측은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한 다음 날인 3월 8일 노조 임원 11명 전원을 포함한 기자 13명을 전격 해고하였다.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것이 그 이유였으나 뒤에는 공권력의 칼날이 서슬퍼렇게 번쩍이고 있었다. 설립 신고서는 반려되었고 기자들은 이를 계기로 사실상의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해고당한 기자들은 3월 13일 서울민사지방법원에 해고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다. 황인철, 홍성우, 강신업, 민병구, 박철우, 김상훈 변호사 등이 무료 변론을 자청하고 나섰다. 황인철은 변호인단을 대표하여 소송 실무를 거의 도맡다시피 하였다. 두 차례 재판 기일이 경과한 4월 13일 동아일보사는 해고를 전면 백지화한다. 변호인단의 변론이 주요하였던 것이다. 기자들은 모두 복직되었으나 그들이 설립하고자 시도했던 노조는 끝내 법의 승인을 얻지 못했다. 그러나 기자들의 복직을 계기로 자유언론 실천운동은 구심력과 가속도를 얻게 되었다. 격동의 봄, 지루한 여름이 물러가도 그 열기는 가라앉지 않았다. 10월 24일 오전 동아일보사 기자 180여 명은 편집국에서 긴급총회를 열고 시위사 자유언론 실천 선언문을 채택하여 언론에 대한 외부 압력의 배제와 정확한 사실 보도를 다짐한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 사회가 자유로운 활동에 있음을 선언한다. 민주사회를 자유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사회 기능인 자유언론 어떤 구실로도 억압될 수 없으며 누구도 그 선언한다. 우리는 자유언론에 역행하는 어떠한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자유민주사회 조례의 기본 요건인 자유언론 실천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선언하며 우리의 뜨거운 심장을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신문, 방송, 잡지에 대한 어떠한 외부 간섭도 우리의 일치된 단결로 강력히 배제한다. 2. 기관원의 출입을 엄격히 거부한다. 3. 언론인의 불법 연행을 만약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불법 연행이 자행되는 경우 그가 귀사할 때까지 퇴근하지 않기로 한다. 과거의 언론자유선언문이 정부 당국의 언론 탄압에 항의하고 민주국가에서의 언론의 자유를 강조하는 원론적 정당성을 강조했던 것과는 달리 기자 자신들의 집단적 행동을 통한 실천을 강조한 점에서 이 선언문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이제 노조 결성 투쟁을 통해 다져진 조직력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자유 언론 투쟁의 깃발을 쳐든 것이다. 기자들은 곧바로 편집국과 방송국에서 기관을 몰아내고 그동안 금기시되었던 기사들을 거침없이 보도하기 시작했다. 동아일보 기자들의 선언은 즉시 조선일보와 한국일보로 번졌고
이틀 사이에 전국에 확산되어 서울과 지방을 망라한 31개 신문, 방송, 통신사의 기자들이 이에 동참하였다. 그동안 권력의 포갑에 억누려온 자유 언론의 열망이 일시에 분출된 것이다. 민청학년 사건, 인혁당 사건 등이 당시의 주요 이슈였다. 연말께는 민청학년 사건으로 복역 중이던 김재하 시인 등 민주화 인사들이 석방되어 만세를 부르는 사진이 신문에 게재되었고, 젊은 기자들은 환호의 만세로 기쁨을 같이했다. 1974년 말 동아조선 두 회사에서만 130여 명의 기자가 해고되었다. 1년의 해고 무효 소송이 이어졌다. 법원의 판결은 노동법 이론이나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볼 때 터무니없는 것이었지만, 재판 과정에서 언론의 자유에 관한 공개적인 논쟁이 제기되었다는 점에서 큰 성과가 있었다. 조선일보 사측의 증인으로 선우휘, 김윤환 두 사람이 나섰다. 선우휘의 증언은 그를 존경해왔던 수많은 독자들에게는 실로 충격이었다. 일찍이 대표작 불꽃으로 대한민국 문학사에 한 줄기 찬란한 불꽃을 선사한 그였기에 만년의 행보는 더욱 큰 흠이 되었다. 김윤환은 후일 정계에 입문하여 두 차례나 킹메이커로 활약했지만 종국에는 초라하게 정치 인생을 마감했다. 백지 광고 사태. 동아일보 기자들이 거둔 복직 승리의 기쁨도 잠시 곧 권력으로부터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1974년 12월 20일경부터 동아일보와 동아방송에서 광고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약 한 달 사이에 평상시 광고의 95% 이상이 떨어져 나갔다. 중앙정보부와 국세청이 광고주들을 위협했기 때문이었다. 후일 밝혀진 바에 의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것이었다. 신문은 광고란을 백지로 둔 채 발행되었고, 방송도 광고 없이 나갔다. 사태의 본질을 잘 모르는 독자나 청취자의 입장에서는 시원한 인상과 후련한 느낌마저 주는 오로지 보도기사 일색이었다. 그의 겨울은 몇 년 전에 박수근의 벗은 나무를 소재로 등단한 박완서의 장편 소설 남옥처럼 황량함 속에 막을 내렸다. 그의 크리스마스에 어떤 작가가 젊은이의 탈선을 옹호하는 글을 썼다. 가진 것이 없기에 잃을 것도 없는 이들에겐 주고받을 선물이라고는 알몸뿐인걸. 그러나 1975년 새해 벽두부터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국민들의 격려 광고가 광고란을 메우기 시작한 것이다. 실로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진전이었다. 정당, 사회단체, 종교계, 여성계, 학원, 회사원, 노동자, 문화예술계, 해외 동포에다 심지어는 초등학생까지 각계각층의 단체와 개인들로부터 격려 광고가 밀려들었다. 동아일보사는 연일 격려 광고를 내려온 사람들로 시장바닥처럼 북적거렸다. 매일 광고란에 게재되는 갖가지 격려 광고 문안들은 어떤 기사보다도 인기가 높았고 감동의 원천이 되었다. 광고 탄압은 전례 없는 일은 아니었지만, 수많은 시민들이 이처럼 격려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언론 탄압에 대항한 것은 세계 언론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 민족의 횃불은 외롭지 않다. 정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1월 9일 로스앤젤레스 교포 동아돕기 회원 일동. 배운 대로 실행하지 못한 부끄러움을 이렇게 광고하나이다. 1월 11일 서울법대 23회 동기 15인 일동. 동하여 휘지 마라, 우리가 있다. 1월 13일 정신여고 졸업생 일동. 빛은 어두울수록 더욱 빛난다. 1월 13일 동아일보를 아끼는 한 소녀. 금반지 반 돈중을 놓고 가면서. 동아일보 배달 원임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1월 15일 신동지국 배달원 15명 일동. 1월 18일에는 동아, 너마저 무릎 꿇는다면 진짜로 이민 갈 거야. 2대 S생 등등, 마치 인터넷 시대의 통신문처럼 기발한 문구들까지 줄을 이어 실렸다. 배운 대로 실행하지 못한 부끄러움을 광고한 15명의 서울법대 23회 졸업생, 그 중에는 현직 판사, 검사도 포함되어 있었다. 여느 기와 마찬가지로 후일 입법, 사법, 행정을 망라한 관계와 금융계, 재계에서 엄청난 맨파워를 과시한 이들이기도 하다. 때때로 조용내 동기로 지칭되기도 하고,
그렇게 불리는 것을 은근한 자랑으로 여기는 이들이다. 수배 중이던 조용래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수 없었다. 동아일보에는 조용래와 친분이 두터운 정영일이 기자로 근무하고 있었다. 광고 탄압으로 동아일보가 극심한 재정난을 겪고 있던 터라 동기생 15명은 정영일의 생활비를 보조하자고 나섰고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친구를 찾았다. 그때까지는 적은 액수나마 월급을 받고 있던 정영일은 친구들의 고마운 뜻을 다른 형태로 수용하였다. 바로 격려 광고였다. 배운 대로 실행하지 못한 부끄러움. 검찰 내부에서는 성금을 낸 검사의 정체를 찾기 위해 은밀한 내사를 벌였다고 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 재경 변호사 2인 이 문구는 이돈명, 홍성우, 조준희, 황인철 등 예의 4인방 변호사가 구입한 고정 광고란에 실린 문구다. 이들 4인방은 매회 3만원의 고정 광고란을 샀다. 일과가 끝나면 동료 변호사들에게 돈을 거두러 다니는 것이 이들의 또 다른 일과였다. 미국 프린스턴 대학 유학생 정운찬은 주위에서 모금한 돈을 친후 정연주에게 보내기도 했다. 1월 14일자 동아일보에 육군 중위의 이름으로 격려 광고가 실렸다. 군의 비상에 걸렸다. 육군 보안사령부는 김인호 광고국장을 연행하여 문제 군인의 신원을 밝히라고 다그치다 소득이 없자 17일 만에 석방한다. 실제로 신문사에 정복을 입고 당당하게 나타난 육군 중위는 익명을 요구하면서 광고비를 지불하고 갔던 것이다. 김인호 국장은 끝내 광고주의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했고 보안사령부는 민간인이 현역 군인으로 위장, 사칭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 동아일보의 격려 광고 사건은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언론사에서 유례 없는 일이었다. 언론이 국민의 양심을 대변한다는 확신이 자발적인 지원운동으로 확대되었던 것이다. 1989년 동아일보를 비롯한 여러 신문사에서 해직된 언론인들이 국민모금의 방식으로 한겨레 신문사를 설립할 때 동아일보 격려 광고의 경험이 자신감을 갖는 데 큰 힘이 되었다고 한다. 실로 한국 사회의 역동성을 입증하는 생생한 실례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모든 동아일보 식구가 전면 투쟁에 나선 것은 아니다. 동아일보 기자들은 결국 두 쪽이 나고 말았다. 자유 언론의 기치를 내걸고 제작 거부에 들어간 강경파와 일단 제작에 참여하면서 점진적인 개선을 도모하자는 참여파로 양분된 것이다. 신문은 계속 발간되었고 슬그머니 광고가 다시 등장했다. 아무도 사태의 변화를 해명하지 않았다. 격려 광고에 앞장섰던 외국인 신부 신호트는 동아일보를 찾아가 그동안 낸 격려 광고비를 돌려달라고 호통을 치기도 했다. 오랜 기간 동아일보의 편집국장을 역임한 이채주는 2003년에 펴낸 회고록에서 암울했던 시절의 부끄러움을 2차 대전 중 나치의 박해를 피해 망명길에 올랐던 칼 야스퍼스의 귀국 연설을 빌려 이렇게 토로했다. 그 시대에 목숨을 걸고 항거하지 않았던 것, 살아가기로 마음먹었던 것은 참으로 치욕이며 불명예이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이 죄다. 우연하게도 오공의 암흑 속에서 살아야 했던 지식인들은 칼 야스퍼스의 죄의식 못지않은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오공은 영원히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는 것이 옳다. 이 내용은 밑에 각주가 있는데요. 이채주, 언론 통제와 신문의 저항, 암울했던 시절 어느 편집국장의 이야기 6쪽에 실린 내용입니다. 그의 참여록이 어찌 오공이라는 특정 시기에 한정될 것이며 그처럼 마음의 짐을 지고 사는 이가 어찌 이채주 한 사람뿐일까. 네, 이상으로 오늘의 글 읽기를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챕터 4 네 번째 장 인권 변호사 조용래 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